성공 시작, 실패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자, 오늘은 제 2편 8장 수용자 처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죠. 자, 이 8장은 수형자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규정한 조문들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형집행법이 제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1편은 총칙이고 그 다음에 제2편이 가장 그 조문수가 많은 편이죠. 그래서 제2편은 제13장까지 있는데 제7장까지는 수용자 전체에 대해서 규정한 조문들이죠. 그리고 제8장이 수형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제9장이 미결 수용자, 제10장이 사형 확정자에 대한 규정이죠. 그리고 다시 11장부터 13장까지는 수용자 전체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들이다. 이렇게 그 체계를 분류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 제2편 8장은 그간의 그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그 조문들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게 되면은 두 문제에서 네 문제까지 득점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성이 높은 그런 그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즐겁게 집중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자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거기 자막을 통해서 수정을 해주긴 했는데 116페이지 시행규칙 56조 전담 요원 지정과 관련해서 맨 마지막 줄에 거의 전담 요원 제도는 유일하게 장자에게만 해당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장자가 아니라 의자에게만 해당됨이었죠. 그래서 그 점도 좀 수정해 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법 55조를 보도록 하자고요. 55조 이 수형자의 처우 원칙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수용자의 처우 원칙이 아니라 수형자의 처우 원칙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통적인 이 목적 규정하고 대비시켜서 구분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1조하고 제55조는 가로넣기식 문제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조문이다. 자, 그래서 그 점을 대비하도록 하죠. 그래서 제55조 보면은 수용자가 아니라 수형자에 대하여는 교육, 교화 프로그램, 작업, 직업 훈련 등을 통하여 교정 교화를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처우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형자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교정교화시켜서 사회 복귀할 그 대상이기 때문에 교정교화를 도모해 가지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처우하는 것이 주된 원칙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수용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은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행법에서 교정교화를 위한 대표적인 그런 거 수단으로서 명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육과 교화 프로그램 그리고 작업과 직업 훈련 네 가지를 명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이것은 이제 이렇게 하나씩 비워가지고 가로넣기로 문제 만들기 아주 좋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교정 교화 수단으로서 명시하고 있는 네 가지는 교육 교화 프로그램 작업 직업 훈련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숙지를 해놓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시행령 보시면은 제82조에서 수용자로서 언제부터 처우를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제1항 소장은 미결 수용자로서 자유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검사의 집행주의서가 도달한 때부터 수용자로 처우할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수용자로서 처우할 수 있는 그 시점은 검사가 형 집행주의를 시작해 가지고 형 집행주의서를 각 교정시설로 이렇게 보내게 되면 교정시설에서 그 집행주의서를 받았을 때부터 도달한 때부터 수용자로서 처우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사가 집행주의를 시작한 때부터로 바꾼다든가 발송한 때부터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함정을 유도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검사의 집행주의서가 도달한 때부터 의무적으로 반드시
수용자로서 처우를 실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 교정시설의 사정에 따라서 수용자로서 처우를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해야 할 그 대상자 같으면은 검사의 집행주의서가 도달한 때라 할지라도 이제 수용자로서 구체적으로 처우를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송을 시켜가지고 이송받은 교정시설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수용자로서 처우를 실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가지고 수용자로서 처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필요적 규정으로 처우해야 한다로 규정한 것이 아니다 하는 점을 좀 이해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2항의 경우에는 검사가 자유형 집행주의를 시작했다면은 집행주의를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류를 소장에게 보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일 이것을 7일이라든가 5일, 3일로 바꾸는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검사는 집행주의를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판서나 그 밖에 적법한 서류를 소장에게 보내야 한다 하는 의무규정. 그래서 여기서는 10일을 기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 84조를 보시면은 이 처우 등급의 부여에 관한 그 규정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처우 등급이 그 키워드예요. 법 57조 3항에서 교정 성적이란 수용자의 수용을 수행할 태도, 상벌 유무, 교육 및 작업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말한다. 그래서 이 교장 성적 이것은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그래서 이제 이 교정 성적하고 이 말바꿈 함정으로 자주 출제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정 성적을 작업 성적으로 바꾸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성적이지만 교정 성적이 작업 성적보다도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하는 것을 의식을 하면서 혹시 뒤바꾼 함정 문제 아닌지 이것을 항상 주의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 주의하도록 하고, 그래서 교정 성적은 수용자의 수용생활 태도, 그리고 상벌 유무, 상벌이라는 것은 포상과 징벌의 그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포상을 받았는지 아니면 징벌을 받았는지 유무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교정 성적의 자료로 사용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교육 성적, 작업 성과 성적, 작업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교정 성적이라고 한다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승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좀 더 세부적인 함정으로 출제될 수 있는 것이 교정 성적이란 수용자로 바꾸는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정 성적을 낼 수 있는 그 대상자는 미결 수용자나 사형 확정자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교정 성적은 수형자에게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점도 주의할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2항 소장은 수용자의 처우 수준을 개별 처우 계획의 시행에 적합하게 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교정 성적에 따라서 처우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 처우 등급 이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 처우 등급을 누진 등급이나 경비 등급으로 바꾸는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진 등급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우리 그 법령에서도 사용했던 그 개념이지만 현재는 누진 등급이라는 용어는 법령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누진 계급 내지 누진 등급 공부했었죠. 그래서 그 점을 노리고 이렇게 말바꿈 함정으로 출제할 수 있으니까 누진 등급이 아니라 처우 등급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처우 등급 이것은 이제 경비 등급으로도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처우 등급 하게 되면 이제 수용할 시설 그리고 개호 정도나 처우 수준과 내용을 구별하는 그 기준을 뜻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시행규칙 제2조에서 처우 등급 개념을 명시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뒤에 시행규칙에서 연관시켜서 거기 제시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처우 등급 확실하게 헷갈리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항 보시면 수용자에 대해서는 처우 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 즉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처우 등급 하게 되면은 뒤에 그래서 이제 처우 등급은 기경계다 해가지고 기본 수용급, 경비처우급, 개별 처우급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기억을 해야 할 전문이에요. 그래서 처우 등급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법 56조를 보시도록 할까요? 법 56조 개별 처우 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 소장님께서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수용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알맞은 교육교화 프로그램, 작업, 직업, 훈련 등의 처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55조에서도 이렇게 이 구체적인 교정교화 방법으로서 이 4가지 수단 명시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별교육 수립에 대해서 이 소장에게 의무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소장은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수용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알맞은 교육 교화 프로그램, 작업, 직업 훈련 등 처우에 관한 계획, 즉 개별 처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그래서 개별 처우 계획 수립 시행은 의무 규정이지 의무 규정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도록 해야 된다. 자, 그래서 56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소장에게 현행법은 개별 처우 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는 것. 그 점을 기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것을 어떤 걸로 바꿀 가능성이 많냐면은 교도관 회의의 심의에 따라 바꾸는 함정 문제 주의하도록 하세요. 교도관 회의의 심의에 따라. 그래서 앞으로 시험 문제에 있어서 분류처우위원회 이것은 주로 교도관 회의로 뒤바꿔요. 그래서 항상 교도관 회의나 분류처우위원회라는 그런 용어가 들어있는 선지가 있으면은 뒤바꾸는 함정이 아닌지를 주의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2항 소장은 수용자가 스스로 개선하여 사회에 복귀하려는 의욕을 고취하도록 개별처우 계획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된다지 항상 정기적으로만 점검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별처우 계획은 소장님께서 정기적으로도 점검해야 하지만은 수시로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이제 뒤에 시행규칙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정기재심사 제도이고,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부정기재심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하는 것하고 연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57조 보시도록 하죠. 57조. 자, 1항 수형자는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서 그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되며 개별처우 계획에 따라서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다. 자, 여기 굵은 글씨로 강조했듯이 이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되도록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분류심사 결과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수용자마다 이제 그 특성에 알맞는 처우를 받도록 하는 기준이 바로 개별처우 계획이죠. 그래서 이 기준을 뒤바꿔 가지고 이렇게 선지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주의하라는 거예요. 수용자는 개별처우 계획에 따라서 그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되며 하면은 아차하면은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미리서 이제 분석해 가지고 예측하지 않고 시험장 들어가게 되면 제 아무리 법령 수백 번 암기했다 하더라도 어디가 틀려 있는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주 난도가 높은 킬러 선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기준을 뒤바꾸는 문제도 출제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수용자는 개별처우 계획에 따라서 그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분류심사 결과에 따라서 그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고, 그 다음에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서 그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된다 하는 것은 뒷부분은 맞는 내용이죠. 하지만 어떻게 또 바꿔서 그걸 출제될 수 있냐면 분류심사 결과에 따라서 그 특성에 알맞는 처우를 받는다 이렇게 또 바꿔서
틀린 선지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함정 선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좀 예측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론에서 공부했듯이 분류의 유형과 관련된 그 개념으로서 수용 분류와 관리 분류, 이것은 이제 보안을 위해서 분류하는 기준이죠. 수용 분류와 관리 분류.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 처우를 위한 그 분류가 있었죠. 그래서 이론에서 공부했던 분류의 유형에는 수용 분류, 관리 분류, 처우 분류가 있는데 지금 57조가 바로 이 처우 분류, 수용 분류, 관리 분류에 관련된 조문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행법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론에서 공부했던 분류의 유형, 이 세 가지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우 등급이란 기경계다 이렇게 암기하듯이 기본 수용급, 그리고 경비 처우급, 개별 처우급, 이 세 가지 용어로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행법에 있어서는 수용 분류나 관리 분류, 처우 분류라는 용어는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만 파악해서 연관시키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 주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57조 2항 보시면은 교정시설은 도주방지 등을 위한 수용설비 및 개호 정도에 따라서 구분하도록 명시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여기에서는 경비 등급 개념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죠. 경비 등급이라 함은 교정시설의 도주방지 등을 위한 수용설비 및 개호 정도를 말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주방지 등을 위한 수용설비 및 개호 정도를 뜻하는 개념이 경비 등급이다. 그리고 이 경비 등급, 이것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비 처우급하고도 헷갈려서는 안 되는 그런 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경비 등급은 얼마나 엄격하게 이제 교정 시설을 개호할 것이냐, 의 정도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경비 등급이다. 그래서 여기 규정하고 있듯이 가장 살벌하게 엄격하게 이제 이 감독하는 그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시설이 중경비 시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54개 교정시설 중에서 대표적으로 중경비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경북 북부 제2교도소 같은 시설이죠.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하면서, 그래서 경비 등급은 이제 시설별로 다르게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거 시설일지라도 사동에 따라서 구역에 따라서 이렇게 경비 등급을 달리 정할 수도 있다 하는 것까지 알아둘 필요가 있죠. 반드시 하나의 그 교정시설이면 뭐 대전교도소면 대전교도소 전체가 예를 들면 이제 일반 경비시설로 전체가 운영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구역은 일반 경비시설 사동을 배치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고, 일부 지역 일부 사동의 경우에는 중경비 시설처럼 엄격한 개호 설비를 갖춰 가지고 운영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그 교정시설일지라도 구역을 정하여 경비 등급을 달리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경비 등급은 4등급으로 나누고 있어요. 4등급. 그래서 뭐 3등급, 5등급이 아니라 4등급으로 경비 등급을 구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비 등급 중에서 가장 표준이 되는 것이 당연히 일반 경비 시설이겠죠. 그래서 일반 경비 시설보다도 더 엄격한 감시 감독이 적용되느냐, 완화된 관리 감시가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일반 경비 시설 하게 되면은 도주 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를 갖추고 수용자에 대해서 통상적인 관리 감시를 하는 그 교정 시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경비 시설. 그래서 일반 경비 시설보다도 더욱더 이제 좀 완화시켜서 좀 관대하게 개호를 실시하는 그 시설이 완화 경비 시설이고, 일반 경비 시설보다 더욱더 엄격하게 가혹하게 이 관리 감독을 하는 시설이 중경비 시설이다. 그 기준을 좀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경비를 적용하지 않는 그런 거 자율적인 그런 거 시설이 개방 시설이죠. 그래서 이 개방 시설에는 여기에 경비자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 점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개방하고
경비는 이렇게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죠. 서로 그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사용할 수 없는 용어예요. 그래서 그 점까지도 좀 주의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일반 경비시설에 대해서 개념 확실히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완화 경비시설은 일반 경비시설보다 완화한 그 교정시설이지 중경비시설보다 완화한 교정시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 점 주의하도록 해라 하는 거. 그 다음에 중경비시설 하게 되면은 키워드가 뭐냐면 접촉을 차단하는 설비까지 갖출 수 있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접촉을 차단하는 설비까지 갖출 수 있는 시설은 중경비시설에 한정되는 것이지 일반 경비시설에 접촉을 차단하는 설비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점 주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천안 개방교도소처럼 이 개방시설에 있어서는 바로 이 자율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키워드가 자율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활동, 이것은 완화경비시설에도 해당할 수 없는 개념이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이 경비 등급에 따른 교정시설의 분류 단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중일간 경비는 완화 개방이다 하는 거. 그래서 경비 등급에 따라서 중 하게 되면 중경비시설, 그 다음에 일반 경비시설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반 경비시설을 보통 경비시설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렇게 머리 글자를 사용해서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중일간, 그 다음에 경비는 앞으로 경비 처우급에 있어서도 이 네 가지로 구분하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그 문장으로 암기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일간 경비에서 이 경비라는 것은 경비 등급과 경비 처우급을 뜻하는 용어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완화는 완화 경비시설, 개방은 개방시설이죠. 그래서 중일간 경비는 완화 개방이다. 이것은 확실하게 꿈속에서도 항상 그 기억할 수 있는 문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네 가지 확실하게 알아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사망, 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교정 성적에 따라서 상향 조정될 수 있으며, 특히 그 성적이 우수한 수용자에 대해서는 개방시설에 수용해가지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적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천안 개방교도소라든가 또 이제 안양교도소의 이 소망의 집처럼 교정시설 담장 밖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그 개방시설에서도 이 적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57조 3항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법에서는 수용자에 대한 그 처우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만 명시하고 있어요. 그렇지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뒤에 이 내용은 어느 부분하고 이제 헷갈리기 쉽냐면은 이제 상향,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경비 처우급 규정이에요. 시행규칙에서 이제 경비 처우급 이것은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처우 등급이죠. 그래서 처우 등급 중에서 이 경비 처우급은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바로 상향 조정만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대비시켜서 좀 구분할 필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7조 4항 보시면은 소장은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를 앞둔 수용자. 앞으로 이제 그 형기 종료,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의미로는 만기 석방을 뜻하는 말이에요. 형기 종료. 그래서 형기 종료를 앞둔 수용자는 가석방되지 않고 이제 형기를 가득 채워가지고 석방되는 수용자를 뜻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교정시설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조치가 가석방 받는 것하고 그 다음에 형기 종료로 석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장은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를 앞둔 수용자 중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전에 일정 기간 동안에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이나 또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해가지고 이 중간 처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중간 처우 시설에 대한 그 근거를 법에서는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과 그리고 이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개방시설 이것은 이제 교도소 담장 밖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전국 54개 교정시설 중에서 5개 교정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로 소망의 집이 대표적으로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 제도예요.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에 설치된 그 개방시설 제도 이것은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프웨이 하우스 제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하프웨이 하우스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개방시설 이것은 이제 두 종류가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시행 규칙을 통해서 보도록 하자고요. 시행 규칙 93조 중간 처우. 자, 중간 처우 이것은 이제 이 사회적 처우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에서 공부할 때는 사회적 처우 이퀄 중간 처우 이퀄 개방 처우. 그래서 넓은 의미의 중간 처우나 넓은 의미의 개방 처우도 사회적 처우와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행 법령에 있어서는 이 중간 처우와 개방 처우를 같은 개념으로 해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고 사회적 처우는 또 다른 조문으로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다시 한번 사회적 처우 이퀄 중간 처우 이퀄 개방 처우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현행 법에 있어서는 사회적 처우 제도와 중간 처우 내지 개방 처우 제도를 별도로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알아둘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그 점 이해하도록 하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 사항에 있어서는 이 개방 처우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중간 처우 내지 개방 처우를 시행 규칙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지금 다시 한번 애습하도록 여기 정리가 돼 있고, 뒷부분에 이제 이 중간 처우 141쪽에서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애습 삼아서 중간 처우는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처우 이것은 방금 전에 우리 법에서도 확인했듯이 바로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서 중간 처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다른 한 유형은 바로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서 중간 처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행 법령에 있어서는 중간 처우를 두 가지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확실하게 알아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구체적으로 공부할 때는 이 중간 처우 두 가지 유형에 대한 요건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요건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93조에 대해서 출제했을 때 난도가 가장 높은 문제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처우를 규정하고 있는 93조, 그 다음에 사회적 처우를 규정하고 있는 92조, 이것은 반드시 확실하게 기억해야 할 조문이에요. 가장 출제 빈도도 높으면서 아차하면 중간 처우 규정 내용하고 사회적 처우 내용 이것이 헷갈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연산기업법도 그 점을 잘 구분하도록 이렇게 했으니까 다시 한번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57조 사항이 중간 처우에 대한 근거 규정이라면 제5항은 사회적 처우에 대한 근거 규정이죠. 사회적 처우. 자, 그래서 이 수용자는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교정시설 밖의 적당한 장소에서 봉사활동 견학 그 밖에 사회적 응애에 필요한 처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개괄적으로 알아둘 것이 뭐예요? 지금 법률에 있어서 사회적 처우는 이 교정시설 밖에서만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죠.
그러나 방금 전에 봤던 그 사항에서 규정한 이 중간처우 내지 개방처우는 교정시설 밖에서 실시할 수도 있고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할 수도 있다 하는 점에서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회적 처우 이것은 교정시설 밖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 것이지 교정시설 또는 밖 또는 안에서 실시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사회적 처우하고 중간 처우 구별해야 할 것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사회적 처우는 교정시설 밖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고 교정시설 안에서는 사회적 처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중간 처우는 교정시설 밖에서 할 수도 있고 교정시설 안에서 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회적 처우 하면은 바로 또 떠올려야 할 것이 뭐예요? 사회적 처우인지 사회 내 처우인지를 잘 구분하도록 해라 했어요. 그래서 이 사회 내 처우 하면 지역사회 교정이기 때문에 시설 내 처우에 바탕을 둔 이 사회적 처우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단어 한자 차이이기 때문에 말바꿈 함정 만들기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항상 사회적 처우와 사회 내 처우도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문제 푸는 그런 거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행규칙 관련해서 사회적 처우도 S표노트로 하자고요. 또 뒤에 92조는 설명되어 있으니까. 자, 사회적 처우라 하는 것은 네 종류가 있다. 사회 견학, 사회봉사, 외부 종교행사 참석에 의해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 참석, 그 다음에 연극, 영화, 문화공연 관람은 외부 문화공연 관람 이 개념으로 설명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사회적 처우는 법률에 있어서는 네 가지 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하는 것.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소년 수용자에 대한 그 특별한 그 처우로서 사회적 처우에 대한 특칙이 있었죠. 그래서 그 내용하고도 같이 종합해서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소장은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수용자에 대하여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처우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하는 것. 다만 처우는 특히 필요한 경우는 일반 경비처우급 수용자에 대해서도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 경비처우급 수용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만 이렇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법조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해석해 가지고 이해할 것이 뭐냐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중경비처우급 수용자에 대해서는 이 사회적 처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 사회적 처우는 개완 특일이다 이렇게 해서 기억하도록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양 보시면은 사회적 처우 활동을 허가하는 경우에 소장은 별도의 수용자 의료를 지정하여 입게 한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자비 구매 의료를 입게 할 수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거 출제한다면 어떻게 바꿔서 출제하겠어요? 원칙과 예외를 주바꾸는 문제가 만들어지기 쉽겠죠. 자, 그래서 이 교정시설 밖에서 이제 이 사회적 처우 활동 하도록 할 때는 소장은 일반인과 이렇게 구별되도록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입는 그런 그 의류로 입혀가지고 내보내야죠. 그렇지. 이렇게 청록색에 수용자 의류를 입혀서 내보내게 되면은 이제 사회적 처우가 오히려 더 부작용만 일으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인들이 일반인지 수용자인지를 구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의 수용자 의류를 지정해 가지고 입게 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것은 의무조항이에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뭐 개인이 자기 돈으로 이제 독특한 어떤 그 자비 구매 의류를 구입했다면은 예외적으로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자비 구매 의류까지도 입게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원칙적으로 이 사회적 처우 활동을 허가하는 경우 소장은 이 자비 구매 의류를 입게 하여야 한다가 아니죠. 그래서 그 점 주의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사망에 있어서 사회적 처우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가 원칙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1항 제4호 외부 문화공연 관람에 대해서만 수용자 부담 원칙이지 나머지 그 세 가지 즉 사회견학이나 사회봉사나 외부 종교행사 참석 이것은 그 비용은 교정기관 부담이에요. 즉 국가에서 부담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연극이라든가 영화를 관람하는 비용까지 국가에서 부담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부 문화공연 관람 비용에 대해서는 수용자 부담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뭐 이 수용자 중에서도 특히 이제 모범 수용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 보관금이 없는 그 수용자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연극 영화 비용을 지원해 줄 수는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점까지 알아두고 이것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사회적 처우 규정 구체적으로 복습하도록 하자고요. 그 다음에 57조 제6항 보도록 하자고요. 56조 제6항 보시면은 학과교육생이나 직업훈련생 등을 위해서 이제 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특별한 보호 대상에서도 한번 명시된 내용 봤죠. 의자, 그 다음에 여자, 장자, 노자, 소자와 같은 특별한 보호 대상 수형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담 교정 시설에 수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보호 대상 수용자뿐만 아니라 특수한 학과교육생이라든가 직업훈련생, 중간 처우 대상자 등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전담 교정 시설에 수용해서 처우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필요적 규정으로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전담 교정시설에만 수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전담 교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담 교정시설 부족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장애인 수용자를 전담 교정시설이 아닌 시설에 수용할 수도 있었죠. 그 다음에 노인 수용자의 경우에도 전담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까지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보호대상과 관련해서 시행규칙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뭐였어요? 바로 전담 교정시설에 관한 내용인지 아니면은 전담 교정시설이 아닌 일반 시설에 해당하는 조문 내용인지를 잘 구분하자 했었죠. 그래서 그것과도 연계시키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이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57조 7항 보시면은 이 제2항 각호 즉 개방 시설 그리고 완화경비시설, 일반경비시설, 중경비시설의 시설의 설비 및 개호 정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엄격하게 이제 뭐 철조망을 둘 것인지, 뭐 경보장치를 얼마나 많이 설치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통령령 즉 시행령에 있어서는 이런 구체적인 어떤 그 설비 이런 것은 법무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어떤 거 철조망이라든가 경보장치라든가 뭐 CCTV라든가 이런 거 어느 정도 많이 배치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입각해서 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수용자의 생명이나 신체 그 밖에 인권 보호에 적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의 그 범위에서만 이런 개호 장비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점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법무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지 지방교정청장이나 소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 58조로 넘어가도록 하자고요. 법 58조 외부 전문가의 그 상담에 대해서는 이 소장은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면 이런 거 전문 지식을 갖춘 그런 전문가로 하여금 수용자에 대한 상담, 심리 또는 생활지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의 어떤 거 처우 이것은 대부분이 다 의무적 규정이지 필요적 규정이 아니다 하는 점을 주의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2절 그 분류 심사 보면은 법 59조에 있어서 분류 심사에 대한 그 근거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59조 제1항에서는 먼저 분류 심사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분류 심사라 하면
이 수용자에 대한 개별 처우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용자의 인성, 행동 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 측정, 평가하는 것을 분류심사라고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류심사의 개념을 먼저 이해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분류심사에 대해서는 소장은 이 분류심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의무 규정을 두고 있죠. 소장은 의무적으로 분류심사를 하여야 한다이지 분류심사를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분류심사, 이것은 의무적 규정이다 하는 것을 숙지하도록 하고, 다만 모든 그 수용자에 대해서 반드시 분류심사를 실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집행할 형기가 짧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용자에 대해서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형이 확정돼 가지고 잔형기가 뭐 1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든가 하는 경우에 뭐 분류심사를 실시할 수가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분류심사하는데도 이제 몇 개월이 걸릴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지나치게 형기가 짧게 남은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까지 분류심사를 모두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면서 58조 1항은 좀 파악해 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항 보시면 수용자의 분류심사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 개별 처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심사와 일정한 형기가 지나거나 상벌 또는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별 처우 계획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심사로 구분한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뭐예요? 바로 수립하기 위한 심사냐 조정하기 위한 심사냐죠. 그래서 새롭게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심사가 바로 신입심사로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신입심사. 그 다음에 이제 조정하기 위한 그 심사가 재심사이죠. 그래서 시행규칙에서는 이 분류심사를 신입심사와 재심사로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요. 분류심사, 중간심사, 재심사가 아니야. 분류심사는 신입심사와 재심사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고, 또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재심사는 아까도 언급했듯이 바로 정기재심사와 부정기재심사로 구분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은 하나의 문장 체계로서 이렇게 반드시 기억을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런 내용도 출제가 잘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3항 보시면은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용자를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 사안 조사, 그리고 심리, 지능, 적성 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분해야 할 것이 뭐냐 하게 되면 분류심사라는 거 상위 개념하고 분류심사의 그 수단이 되는 그런 거 과정으로서 조사 개념하고 검사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분류심사하고 분류조사, 분류검사, 이것은 이제 말바꿈 함정으로도 출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론 체계적으로도 분류심사를 위해서 실시하는 그런 거 수단 과정이 바로 분류조사와 분류검사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류조사, 이것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이렇게 조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이 수용자를 상담해 가지고 어떤 수용자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조사 과정이죠. 분류조사 과정. 그리고 이제 분류검사, 이것은 시행규칙에서도 이제 세 가지 분류검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능검사와 적성검사, 그리고 심리검사로서 인성검사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시행규칙에서는 분류검사에는 신체검사는 해당되지 않고 인성검사, 지능검사, 적성검사 세 가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제3항. 그래서 저기 59조에 있어서도 특히 이제 이 1항, 2항, 3항은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하기 때문에 59조도 당연히 별표 3개 해야 되겠죠. 그리고 4항은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외부 전문가 관련해서는 의무적 규정이다 하는 거. 그래서 분류 심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듣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지 의뢰해야 한다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구체적으로 법무부령 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고, 그 시행규칙의 내용은 해마다 2문제 이상 일반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했어요.
그 다음에 제60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사실조회. 사실조회하는 것, 이것은 분류조사의 일종이다 하는 것을 이제 연관시켜서 이해할 수 있게 됐죠. 자, 그래서 1항 소장님께서는 분류심사와 그 밖의 수용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의 가족 등을 면담하거나 법원, 경찰관서 그 밖의 기관, 단체에 대해서 필요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용자의 가족 면담까지도 이 분류 조사의 내용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분류 조사를 위해서는 수형자뿐만 아니라 그 수용자의 가족까지도 면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하는 거죠. 이런 거 근거 규정이 없이 뭐 그 수용자와 관련된 부모 형제를 이렇게 면담 요청했을 때 무슨 근거로 이런 거 이 좀 부끄러운 그런 거 시설로 생각할 수 있는 교정 시설에서 우리 그 가족까지 이렇게 면담하자고 요청하느냐, 이렇게 이제 거절할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 규정을 여기에서 두고 있죠. 그래서 이 당신 그 가족인 수형자에 대해서 보다 적절한 처우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 조사 과정에서 이 가족 등을 면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근거 규정이 있다. 그러니까 협조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점도 한번 이해를 해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원, 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그 서류 같은 것을 통해서 사실 조회하는 것이지 그 관계자를 면담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면담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법원, 경찰관서 관계기관의 직원 면담이 아니라 수용자의 가족 면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하는 건, 이런 것들도 이제 교정관 승진시험 정도라면은 충분히 그 세부적인 내용 가지고 문제를 만들 수 있고 해요. 그래서 그 점까지도 한번 그 이해를 해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2항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에 대해서 답해야 한다. 그래서 사실조회에 대해서 협조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수용자의 가족 등에 대해서는 이런 이 면담에 협조해야 된다는 의무 규정까지는 두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점에서도 좀 구분해서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1조 분류 전담 시설에 관한 그 규정 보도록 하자고요. 법장께서는 수용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분류 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자, 이것은 이 분류 전담 시설은 의무적 제도예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분류 전담 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좀 주의하죠. 그래서 앞에서 57조 6항에서도 공부했듯이 이 특수한 그 수형자에 대해서 이 전담 교정 시설 제도, 이것은 의무적 규정이 아니라 필요적 규정이었어요. 그렇지만은 분류 전담 시설 규정, 이것은 의무적 규정이지 필요적 규정이 아니다 하는 점에서 상호 헷갈림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류 전담 시설은 지정 운영할 수 있다이고, 전담 교정 시설은 필요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대비시켜서 구분해 놓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시행령 86조 분류 전담 시설. 자, 법무부 장관님께서 이 분류 전담 시설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지정 운영하게 한다면,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정청별로 1개소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어느 그 지방교정청에는 분류 전담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어느 지방교정청에는 분류 전담 시설을 하나도 설치하지 않는다면은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형평성 있게 이제 지방교정청별로 1개소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61조하고 시행령 86조는 이렇게 연계적으로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분류 전담 시설을 지정 운영할 수도 있고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정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정청별로 1개소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교정청별로 1개소 이상, 이것을 2개소 이상으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점 주의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전국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교정시설은 현재는 54개 교정시설이죠. 금년에 2023년에 이제 거창 구치소가 개청을 했기 때문에 53개 시설이 아니라 54개 시설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구 지방교정청 산하에는 19개 교정 시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광주 지방교정청에는 현재 8개의 교정 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요. 이렇게 거기 배치되어 있는 교정 시설의 숫자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지만은 분류 전담 시설 운영하려면은 지방교정청별로 적어도 1개소 이상만큼은 설치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 확실하게 기억하도록 하고, 자, 다음에 이제 좀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시행 규칙 들어가도록 할게요.